저는 공부머리의 발견, 대한민국 학군지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지도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대치동하고 우리 강남에서 20여 년 정도 입시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작가로 또 우리 시골에 내려가서 아이들 키우면서 새로운 교육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또 우리 학부모님들 많은 걱정이 있는 교육적인 주제로 강의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공부머리의 발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네. 이번에도 한 번 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책의 부제가 우리 학군과 사교육을 고민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할 우리 아이의 공부 역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 웅달책방은 또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또 이 자료도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로 쓴 비용이 27조라고 그럽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중은 78.5%. 거의 뭐 아는 사람이 80% 이상 뭐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사교육 비용이 2022년도 기준으로 26조였거든요. 더 늘어나는 거죠. 계속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과연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아이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네. 또 이제 이렇게 사교육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부모님 노후라든지 아이가 이제 추후에 좀 내가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최근에도 이제 그런 상담 많이 하고 그랬는데 초중 때는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사회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막상 아이가 진짜 대학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하든지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 생활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보직을 맡아서 뭐 일을 해보더라도 내가 행정이 맞는구나 아니면은 뭐 이 지금 그 탱크병으로 한번 이거 해보니까 기계 만지는 걸 내가 잘하는구나 그런 걸 발견하고 그러면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 전공을 바꾼다든지 유학을 가고 싶은지 그랬을 때 뭔가 교육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력들이 안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사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좀 가이드라인이 우리 아이의 공부 역량을 봐서 문제집 푸는 공부가 되고 입시적인 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줄을 세워서 네.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입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중고등 6년을 이제 문제집 푸는 공부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이제 남들 하는 대로 사교육하고 아이들은 진짜 하루에 뭐 3-4시간 이상씩 자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상위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80%는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영수 등수 경쟁이거든요.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50점을 해서 60점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우리 내 때에 비해서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보다 못한 대학을 가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왜 그러냐면 상위 탑 10이나 탑 30위권 대학을 가는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사교육도 너무 일찍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런 좀 혼란스럽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입시에 줄을 세워야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좀 모색하고 또 다른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의 판단 기준을 드릴 수 있는 책으로 한번 공부머리의 발견이라는 책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역량,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교에 들어갈 입시 역량 네.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네. 구체적으로 네. 그런 테스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 같은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의대 정원 늘어난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했었죠. 내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의대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공부머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죠. 아니면 지금 비학군지에 있는데 지금 뭐 대치동, 목동이나 대구, 수성 같은 학군지에 들어가서 중고등 6년을 한번 바싹 공부를 한번 시켜볼까? 네. 내가 좀 공부 자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본인이 가려고 그러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문제지를 뭐 족보닷컴 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하나는 뭐 실전 환경에서 하나는 좀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풀어서 정말 아이가 의지를 갖고 공부를 했을 때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네. 그걸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맞아요. 과연 학군지를 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 우리 아이를 문제집 푸는 공부에 줄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이가 좀 더 행복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또 교육을 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 공부 역량을 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누구나 이제 노력을 하면 그 인서울대학, 소위 네. 탑급 대학에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네, 한 상위 20% 네,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은 약간 공부하는 역량이 있어서 태어날 때 네. 재능이다. 뭐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는 좀 그러는 여지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입시 경쟁이 어느 정도 점수를 뭐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절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절대평가가 아닌 상황에서 내가 지금 50점 맞는 거를 60점 맞으면 대학 다 받아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려고 그러는 대학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도 좀 비슷한데요. 부동산에 그 좋은 입지로 가려고 그러는 그게 한정이 돼 있으면은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우리 교육 전문가 중에 이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우리 한국의 어떤 과잉된 어떤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10위권 대학이나 30위권 대학에만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10위권 대학을 한 20개 정도 만들면 어떨? 이게 황당하게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신생대학이잖아요. 네. 신생대학인데 바로 생기자마자 몇 년 안에 탑10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한정공대라고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것도 생기자마자 거의 됐거든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좋은 우수한 교수진과 또 그걸 졸업했을 때 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을 지금 어떤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대학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의 문제거든요. 경제적 투여를 많이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 뭐 서열이 이게 뭐 명성이나 학벌이나 뭐 졸업생들을 파고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서울대부터 탑10 대학의 서열이요 다 투자 비용 대비입니다. 서울대에 투자되는 비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연고되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도 이 순서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그거를 한 탑10 대학 수준으로 지방에 있는 거점 공립대학들을 다 그쪽으로 올린다. 네.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수준으로 다 올린다 하면은 한 20, 30개 풀이 되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경쟁이 그만큼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뭐 다양하게 변화를 해도 이제 괜찮은 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가려고 그러는 대학이 30위권, 10위권으로 좁아진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노력을 열심히 하고 사교육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사교육을 해서 한 5점이라도 올리면 좋은 대학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입시의 본질은 이 국영수, 상대평가, 등수 경쟁입니다. 네. 1등부터 3천등이 의대, 그다음에 6천등까지가 서울대, 그다음에 만등까지가 탑3 대학. 네. 요거의 경쟁을 이 제한된 풀 내에서 사실 등수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등수 경쟁을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 그다음에 멘탈이나 비인지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아무리 그걸 해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사교육으로 점수는 올려도 등급은 바꾸기 힘들다. 네. 등급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등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지금 수학이 50점인데 60점을 올렸으니까 그래 공부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잘하겠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입시라고 하는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잖아요. 다. 네. 이 좀 상위 10위권 대학 아니면 뭐 의대를 가기 위한 서울대를 가기 위한 그런 전쟁터 가운데서 등수가 나와줘야 이게 사실은 애가 공부를 6년 동안 한 거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이런 올림픽 정신으로 하게 되면 돈 낭비하고 애들 자존감 떨어지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사회에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직면하게 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서 정말 이건 될 것 같다라는 네.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현재 구조 내에서 체제 네. 내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혹시 어떻게 좀 활로를 찾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강점 강화 전략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쓴 게 있는데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 지도라고. 네, 아 이 책을.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네. 대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입시 전반의 거를 네. 초중고 상위권 하위권 그다음에 진로 적성별로 이렇게 개론서를 쓴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무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좀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본 게 유초등 저학년까지 요즘 이제 사교육에 대한 그런 열풍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네. 이게 사실 성과가 안 나는데도 남들이 다 영어 유치원 보내니까 남들이 다 수학학원 보내고 뭐 문제집 푸니까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지난번에 냈던 공부머리 테스트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공부 역량을 살펴보고 이 정도 역량이라면은 아까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도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중고등 6년을 사실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는 게 가성비도 있고 또 아이가 뭐 생각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데 거기서 제가 좀 권해드리는 게 강점 강화를 해야 된다. 네. 못하는 거를 잘하게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럼 강점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다음 애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하나의 툴로 제가 교육부에 있는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진로 심리 검사 네. 그거를 좀 많이 권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검사를 해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의 그 강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까 의대에 보내려면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제가 조금 지금까지 말한 기조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니 의대를 가려고 하는 로드맵을 짜는 게 더 우선일까요? 아니면 애가 국영수를 잘하는 게 더 우선일까요? 애가 공부를 잘한 다음에 그 잘한 성적을 바탕으로 진로 중에 하나를 의대를 갈지 의공계를 갈지 경영경제를 갈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애가 공부 역량이 안 되는데 의대 로드맵만 짜면 애가 실력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의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국영수가 무조건 필수인 거죠.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의대 가서도 행복하게 공부하고 좀 잘하기 위해서는 이 커리어넷 검사로 봐서는 이제 어떤 게 좀 높게 나와야 되냐면 자연 친화하고 또 인간관계 그게 좀 좋아야지 임상 의사로서 수술하거나 아니면 네. 사람들 만나거나 그런 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높아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국영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요 진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약간 수능 경쟁력도 저는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언어 지능이라는 게 있고 수리 논리 지능이 있고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거의 한 초등 고학년 때부터 이후로 해서 8, 90점대가 안 나오면 의대는 힘듭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게 국영수가 다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수능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이 나왔는데 1등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대는 만약에 내가 수학하고 과학만 잘한다 그러면 이공계로 가면 되죠. 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라든지 뭐 공대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의대를 가려면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 내신이 1등급이어야 되고 수능이 다 1등급이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해봐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근데 한번 해봤는데 요 하나의 그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실제 상담 사례인데 네. 이거 중하위권 학생이에요. 중하위권 학생인데 아까 100점 만점입니다. 이걸 각각의 어떤 세부 능력이. 근데 좀 이 학생은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네.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공부가 좀 잘 나온 학생인데 강점 지능이 언어가 90점대, 그다음에 뭐 음악도 80, 그다음에 수리 논리가 75, 자기 성찰이 75, 예술 시각이 뭐 이렇게 강점 지능이 거의 8, 90점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국영수 공부가 안 되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면은 강점 지능이 5, 60을 넘지를 못해요. 잘하는 거를 더 길러주지 않고 너는 국영수 문제 푸는 공부를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못하는 걸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애한테 계속 주다 보니까 네. 자꾸 성취 동기가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 근데 만약에 이런 학생이 좀 손재능이 높게 나왔잖아요. 신체 운동 능력이 높게 나오고 중학교 때 문제집 푸는 공부를 중3 때 해본 거거든요. 그때 3년 동안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이 학생한테 무슨 드론 학원을 보낸다든지 목공 학원을 보낸다든지 제빵 제과 같은 걸 한번 시켜본다든지 이 학생 같은 건 미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했으면 손재능이나 신체 운동 능력 공간지각 이게 거의 7, 80점대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학원에 가서도 칭찬받고 너는 국영수 공부는 안 돼도 만드는 건 진짜 잘한다. 그럼 이런 거 특성 살려가지고 뭐 한번 타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목수 같은 거 한번 한옥 목수 같은 거 한번 도전해 볼래? 이런 진로들을 그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창의적인 진로를 가르쳐 주겠죠. 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서 그 대학도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대학을 그냥 평범한 대학 갔다 그러면 빨리 졸업하고 나서 사회 나와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요즘 유튜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목공 유튜버다. 맞아요. 그러면 한 몇십만 하실 수도 있을걸요. 본인이 굉장히 스타일 이렇게 잘하고 뭐 인테리어 쪽으로 해서도 막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잖아요.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 자기가 잘하는 걸 강점을 강화하면 개척할 수 있는 진로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공부가 아닌 학생들이 그렇게 진로를 개척하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조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 보면 신체 운동 능력, 손재능, 공간 지각력 이런 게 높은데 네. 이 아이를 우리나라 그 입시 교육 현장에만 놨으니까 네. 계속 그런 환경에만 노출되니까 네. 저 지능이 개발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본인의 강점 지능도 더 개발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못하는 걸 더 잘하라고. 너 지금 네.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죠. 지금 국영수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지금 수학이 40, 50점이 뭐야 지금. 음. 영어도 40, 50점이고 가기 싫어도 가서 문제집 풀고 단어 더 외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강점마저도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아, 근데 만약에 그런 환경에 놓였으면 지금 이렇게 56, 42, 38이라는 네. 별다른 그런 환경에 특별히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 점수인데 네. 이게 이제 7, 80점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그렇죠. 가능성이. 본인은 그 문제집 푸는 공부를 안 시키고 얘를 네. 제가 이제 대안사 교육이라는 얘기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부가 애매한 아이들 현실적으로 요즘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학원을 안 보내는 게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돌봐줄 아이들이 없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어른들이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낸다면 국영수 중에 딱 한 과목 정도만 제일 잘하는 과목을 보내고 나머지 한 이틀 3일은 얘가 이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네. 뭐 목공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스피치 학원이라든지 뭐 아나운서 학원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찾아서 강점을 길러 두시는 게 나중에 대학을 선택할 때도 과를 선택할 때도 훨씬 더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도 되고 본인의 공부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성취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그 직업 네. 관련해서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하는 생활인들의 네. 인터뷰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여자분이신데 우리나라 명문대를 나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회계사가 되셨고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 받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우연찮게 자기 이제 상사의 연봉 그 테이블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만큼 높지 않아서 이분이 뭘로 그 전업을 하셨냐면 인테리어 쪽으로 빠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렇죠. 월 1,000만 원 이상. 네. 근데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고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회계사로 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었고, 근데 자기는 이게 이제 지금은 좋다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좀 직업에 대해서도 좀 열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학생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비슷한 사례 하나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대기업 우리 좀 명문대를 나오시고 대기업 생활을 하시고 그랬는데 본인이 우연찮게 그런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걸 해보고 그랬는데 자기한테 너무 맞는 것 같고 네. 관심도 가고 그래서 이걸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다니시는 걸 그만하고 식당을 시작하셨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본인이 또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막 그런 것도 내가 이쪽에 재능이 있었구나. 근데 평생 해본 게 문제집 푸는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막상 사회 나와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완전히 전업을 하셔서 지금 식당을 한 7, 8개 운영을 하시는데 너무 행복하게 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나름 사업을 좀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제 경험상 일반화시키면 안 되긴 하지만 그 명문대 그 학위가 그렇게 큰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이 잘 상관관계가 이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이 보실 때 그 현대 시점에서 그 탑급 대학 학벌의 네. 효용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과거에 비해서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현재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학벌의 효용 가치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제가 자녀교육 특강을 한번 했는데요. 그 우리나라 한 상위권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좀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특히 문과 쪽은 취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근 신입 사원들의 스펙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우리나라 20대 대기업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이쪽 그 문과 쪽으로 인사총무 쪽으로나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신입사원의 스펙이 기본이 스카이 이상 유학파 그렇게 해도 뽑아도 원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네. 문송합니다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죠. 문과는. 이공계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지금 과도 첨단학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경영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AI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뭐 누구 직원 뽑아가지고 엑셀 작업 시키고 그러던 거 다 지금 자동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학벌을 갖고 내가 번듯한 직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사회에서 사실은 이 좀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뭐 어떻게 취업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20대에 내가 어느 학부를 가느냐 이런 거에 교육적인 우리 자녀의 교육을 목표를 두면 진짜 문제집 푸는 공부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위 10개 대학을 가기 위한 문제집 푸는 경쟁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예 트레이닝 된 애들이 훨씬 더 잘하고 선행을 하고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잘하고 그러니까 학군지에서 그런 문제집 푸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재수 삼수까지 한 학생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좋겠죠. 네. 근데 그런 경쟁이 더 심해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20대 학부만 교육의 목표를 두면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 그겁니다. 20대 학부를 어디로 가느냐의 교육적 목표를 두지 말고 40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목표를 가지면 수많은 길이 있다. 야. 제가 최근에 사실 우리 웅달책방 영상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여기 이태양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고등학교만 사실 대학을 안 가시는 네. 거죠.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코딩 같은 거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업하셔서 그런 월급 받았던 걸로 이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맞아요. 하셔가지고 지금 20대 초반인데 제가 그 부분 보면서 따로 나는 저분하고 인터뷰를 해서 아까 공부가 아닌 어떤 좋은 커리어의 케이스로 이분 케이스 사례를 하나 넣어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선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뭐 잘나서 공부를 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큰 욕심 안 내고 계속 월급 받는 대로 이렇게 적립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거의 20대 초반이신데 자산이 거의 2, 3억대 되시잖아요. 연봉도 1억 가요. 그쵸? 네. 그렇게 지금 네. 그 사실 이게 여기서도 벌써 네.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좋은 대학 나와야지만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고 자산도 20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전문직 의사 아니면 그 정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현실이. 충분히 많은 길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못 보니까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해가지고 정말 그런 본인이 투자한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10억, 20억의 자산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원서를 내러 다니러 어디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학벌이 좋은 게 엔트리 레벨에서 원서를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원서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요. 탑10 대학은 이제 원서도 못 내는 수준인 거예요. 네. 탑3 정도 가고 MBA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원서도 지금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내가 경제적 20대 3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면 굳이 어디 가서 굽신거리고 원서 낼 필요도 없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10년 정도 커리어 쌓았던 걸로 해서 창업도 하실 수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싫어? 그러면은 그냥 프리랜서로 내가 했던 경험들에서 강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전 세계 여행도 다닐 수 있지 않나요? 10억 정도 20억 그럼 결혼해서도 별로 자녀 교육에 많은 고민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맞아요. 20억 정도 자산을 그냥 넣어놓고 나는 더 이상 투자 안 해. 그러고 그냥 예적금만 넣어도 그게 월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맞아요. 그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인 얘기로 좀 그런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대 학부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좁은 어떤 교육적 목표보다 30, 40대 경제적 자유 혹은 돈 걱정 없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 아이의 진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입시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녀의 좀 진로나 미래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공부머리의 발견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지도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소장님의 책들 읽어보시고 공부머리 테스트를 꼭 하시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소개해주신 강점 기반으로 한번 진로를 모색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 공부머리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지금의 이 입시 그 여기서의 그 입시 재능이라고 하나요? 네, 입시 경쟁력. 입시 네. 경쟁력 여기에 지능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도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좀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드리는 좀 조언이 그런 학교를 지금 일반 제도권 보통 그렇지 않았을 때 뭐 외부적으로 제도권 외부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네. 국제학교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아니면 지금 최근에 제도권 내에서도 아이비 학교라고 지난번에 웅달차방에서도 많이 소개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너무 반응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적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시도들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이비 학교도 선택지가 적고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이런 그 공부가 입시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국영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과목 그거 하나라도 못하면 학교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내가 그래 국어는 잘해 영어는 잘해 그래도 시험 보면 90점 정도 나와 이렇게 돼야지 조금 그런 학교 가고 싶은 그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신다 그러면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과목 하나를 보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사교육 나머지 한 2, 3일이나 주말 같은 이런 시간에는 문제집 푸는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런 부분에 좀 창의적인 그런 학원을 보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요즘에 또 이런 질문도 많거든요. 근데 애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뭐 뭔가 특출나게 운동이라도 잘하면 운동이라도 시키고 뭐 그림이라도 그리고 음악이라도 하겠다면 뭐 뭐라도 또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도 나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죠? 게임만 해요.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권해드리는 게 우선은 이제 사실 게임이나 그런 것보다는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아날로그적으로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런 거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해주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애매하다 그러면 가장 좀 좋은 거는 아예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 사교육 공교육만 받게 하고 공부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냥 뭐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고 그런 거 약간 좀 용인을 좀 해주는 상황에서 이 나중에 그 아꼈던 비용으로 온 가족이 아까 자산을 좀 일궈서 아이들한테 좀 경제적으로 이 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우리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우리 아까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 싫어가지고 국제학교나 유학을 보내신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 둘을 국제학교를 보내고 미국에 있는 대학까지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국제학교나 미국 대학 정도 하고 그러면 거의 아무리 못 들어도 중고등을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의 6억에서 7억 이상은 들거든요. 아이 한 명당. 아이 한 명당. 둘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야. 이분이 굉장히 그 회사 임원이셨는데 본인이 그 가지고 있던 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자녀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나는 자녀가 왔는데 사실은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는 유학이나 국제학교 쪽을 하면은 외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유럽에서 취업을 하거나 거기서 승부를 봐야지 한국에서 들어오면은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또 영미권 그런 교육을 그렇게 한 10년 이상 받게 되면은 한국 조직 문화에 적응이 안 됩니다. 꼰대 문화라든지 상사들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좀 약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 영어 과외 정도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영어 과외나 영어 학원 선생님 말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게 너무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나중에 이제 다 큰 좀 장성한 그 30대 자녀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그 8, 9억 그렇게 쓰지 말고 그 돈을 저금을 하고 그 아파트를 나한테 하나 물려주는 게 지금 더 낫지 않았을까? 비트코인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님이 며칠을 잠을 못 잤대요.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잘 되면 스스로 자기 저기하고 내 노후까지 좀 도움을 뭐 안 받는다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는 해줄 줄 알았는데 애도 지금 뭐 유학 갔다 와서 뭐 지금 본인이 계속 와서 뭐 취업하고 뭐 이러는 거에서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우리 가족이 썼던 그 8, 9억 합치면 10몇억이 되는 거잖아요. 10억의 돈을 그 돈을 갖고 그때 아파트를 사줬든지 지금 온 가족이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모아놓은 자산도 없고 자녀 교육에 다 올인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 평범한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고려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애가 공부가 애매하다. 그럼 한 가지 제가 또 드리는 팁이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자산을 이루는 게 좀 하나 방법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를 좀 줄여보는 거예요. 예. 애매한 사교육비가 굉장히 투입 대비 산출이 정말 애매한 겁니다. 아까 27조를 쏟아부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27조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이 24조입니다. 27조에 반만 떼어가지고 R&D에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더 발전했었겠죠,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들이고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 이유가 될 아이들한테 몰아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안 되는 7, 80%한테도 같은 비용을 쓰고 있으니까 이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우를 다른 데 이제 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그 심리적으로 옆에서 다 하니까. 맞아요. 뭐 우리 옆에서 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옆에서 다 뭐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벗어나질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사실은- 생각을 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다운시프트 전략. 학군지에 유초등 때 너무 일찍 들어가 있으면 그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주변에서 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과외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만 또 잘 아시다시피 학군지나 그런 데는 다들 학원을 가기 때문에 놀이터에 친구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 와 제가 아는 분도 한 달에 200만 원. 네.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애가 둘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한 400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웬만한 어떤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생활비 하면 최소 뭐 2, 300 이상 들 거고 애 교육비로 한 3, 400 정도 든다 그러면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그래도 사실은 여유 있게 생활하시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리는 게 유초등 저학년 때는 굳이 그 명문학군지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좀 외곽으로 분당만 해도 분당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권해드린 게 그 경강선 라인의 광주 쪽 그쪽으로만 가서도 뭐 출퇴근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맞아요. 크게 어려울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유초등을 좀 시골에서 좀 보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지금 제가 있는 시골 학교처럼 좀 학생 수가 적은데면은 애가 공부 잘하는 애는 확 튀고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명문학군지에서 만약에 분당에 있는 그런 과밀학급 30명 정도 되는 그 학급에서는 애가 한 7, 8등 정도 하면 얘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래도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골에 가면은 잘하는 애들은 확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확 알아봐주고 또 더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본인도 동기부여가 되고 1등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유초등 때는 1등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운시프트를 해서 좀 중심을 좀 잡으신 다음에 애가 공부 역량이 된다 그러면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들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집 푸는 공부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오래 길게 빨리 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일찍 시작하면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진이 다 빠지는 거죠. 공감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한 그런 칼럼을 하나 썼는데 지금 의대 열풍이 부니까 대치동에 초등 의대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커리큘럼을 가서 우리 기자들이나 가서 취재해 보니까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해서 가르치는 거죠. 영어를 선행해서 가르치고. 근데 어차피 의대 가려면 중고등학교 6년을 문제지를 거의 하루에 5시간씩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등 때부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가 유일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과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책 같은 거 전기도 읽어보고, 뭔가 장기려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태석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좀 모범이 되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거에 또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데 그 시기를 막 문제지를 일찍 푼다라고 그래서 얘가 그 페이스를 중고등 6년까지 마라톤과 같은 케이스에서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좀 그런 지금 잘못된 어떤 그 과잉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말고 좀 중심을 잡아서 좀 현명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아이도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 성과도 그렇게 더 날 수가 있거든요. 공부머리 테스트를 하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3, 40대의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집안이 딱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 좋은 전략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잃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기업의 원선회로 안 가도 다 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그 20, 30대 학벌을 갖고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학벌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제적 자유를 잃은 상황이라면은 애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근데 아이가 돈 안 되는 인문학을 하려고 그래. 그다음에 뭔가 자기가 재능이 탁월하지 않은데 예체능을 하려고 그래. 괜찮아 그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인문학도 있잖아요. 돈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좀 버티고 꾸준히 하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한번 강점 강화 차원에서 요즘 입시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수학이 안 되면 문과도 갈 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 이 수준이 굉장히 뭐 제한돼 있죠. 네. 뭐 우선 수학이 안 되면 문과에서 제일 취업이 잘 되는 게 경영 경제인데 경영 경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 제한도 있고 대학 가는 수준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 수학이 안 되는 친구를 막 수학을 더 하게 뭐 그렇게 하기보다 수학은 안 되는데 영어는 한다라고 하면은 그 영어를 더 강점 강화해가지고 또 근데 영미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영국이나 아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미국 아이비리그는 거의 학비가 거의 7만 불, 8만 불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7천만 뭐 우리는 1억에 가까운 거죠. 거의. 환율하면 네, 환율로 하면 1억에 가까운 거죠. 네. 4년 보내면 4억입니다. 생활비까지 하고 막 5, 6억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를 가도 걱정인 거야 이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영미권은 아니더라도 좀 저렴한 영어권 학교를 추천할 수 있는 게 네덜란드 유학. 네덜란드는 다 영어로 수업하거든요. 네덜란드어를 몰라도. 근데 네덜란드에 있는 몇 개 대학은 거의 100대 대학, 서울대보다 랭킹이 높은 대학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취업 비자도 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 유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면 독일어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독일어 능력 시험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고, 독일은 우리나라 수능 시험하고 내신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영국이나 뭐 이런 거 유학 가려면은 AP나 IB 같은 그런 거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네. 우리나라 수능하고 우리나라 와. 내신을 갖고 네. 독일어 능력 시험만 어느 정도 C1 이상이 되면은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학비가 없습니다. 생활비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독일 유학을 가서 괴테나 니체 예. 이걸 전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쇼펜하우. 쇼펜하우어는 요즘 사실 니체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도 계속 회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요즘 쇼펜하우 책이 그 서점에 가보면요 거의 막 수익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칸트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니체를 제대로 그다음 독일어도 잘하니까 원어민들하고 유럽 여행도 뭐 풍부하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니체로 해서 한 대학원 정도 해서 왔어요. 맞아요. 근데 교수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인문학 거의 고사 상태이니까 교수하기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유튜브 채널로 해서 맞아요. 니체 원서 강독 네. 그걸 내가 하나하나 해준다. 네.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오역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고 또 이런 걸 우리 일독 일행 처음에 해가지고 니체가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읽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특강을 하면 어떨까요? 그거 진짜 가능해요. 네. 지금 저도 그게 그 시장을 요즘에 네. 좀 보고 있는데 강의 시장 사람들이 그 성인 쪽으로 이렇게 가서 네. 지불을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이제 산업주의 사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특히 물신주의적인 어떤 돈이 중심이 되고 황금망론주의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든요. 근데 종교에 의지하기는 싫어. 종교는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네. 그런 부패된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인문학이나 심리학이 그래서 심리학이 이제 떡상을 한 거죠. 근데 네. 심리학 유럽 쪽에서는 심리학을 학문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그냥 사회학적인 통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철학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삶의 중심만 잡으면 내가 네. 뭐 심리가 어떻게 되든 뭐 멘탈 뭘 강화하든 스스로 본인이 약간 내공이 있고 인생관이 잡혀 있고 철학이 있으면은 굳이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형을 분석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 루트도 한번 뚫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돈 걱정 없이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맞아요. 그 강의하고 네.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최근에도 우리 그 서울하고 우리 신도시에서 그 영어 학원 선생님인데 그다음에 최근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사교육도 그런 사교육이 나오면 어떨까?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한 사교육. 그거는 이제 수학을 뭐 계속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국어 영어만 강점 강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영어랑 독일어 바탕으로 해서 독일 유학도 보내고 네덜란드 유학도 보내고 근데 영어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국어만 잘해도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기회가 굉장히 넘치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없습니다. 일본은 거기도 저출생이고 지방 국립대 굉장히 좋고 장학금도 이런 데 많은데 일본 우리나라는 향후 10년이 계속 어렵거든요. 네. 대졸자 취업이 힘든데 일본은 하여간 대학만 나오면 거의 취업이 되는 지금 네.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애가 그 영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일본 유학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공부머리에 발견해서는 또 그런 예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데서 그쪽 우리나라 베트남 외대 베트남학과 나오신 분들이 베트남 유튜브에서 3, 40만 되는 그런 맞아요.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한류 소개하고 화장법 소개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먹방 했는데요. 막 구독자가 500만이고 이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가 조금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그 자질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소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 뭐 필리핀, 이 동남아시아 여기 1억이 넘는 인구에다가 인도네시아가 몇 억이 되잖아요. 네. 앞으로 이 무궁무진한 사실은 시장들이 열리기 때문에 안 되는 국영수 붙잡거나 수학을 붙잡는 것보다 차라리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고 또 정말 이게 전략적 사고라면은 제가 권해드리십니다.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유튜버가 있으면 맞아요. 아랍 시장은 진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대안사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그 많은 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가지고 강점 강화를 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진짜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요. 네. 그 소장님하고 사실 이제 저희 그 남덕현 이사님하고 저 네. 같이 말레이시아 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유튜브에 좀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에서 그 한인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이제 소위 이제 실패자로 좀 분류되시는 분들이 가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네. 너무 잘 되신 거야. 네. 음식점도 K푸드를 갖고 와서 그렇죠. 하시고 너무 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길이 굉장히 많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말레이시아 대학교도 네. 우리가 되게 무시하는데 네. 사실 그 말라야 대학교는 서울대랑 거의 순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답사에 넣었습니다. 아, 네. 사실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대학교 사립대학교들이 있는데 네. 들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은 막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를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죠. 하든가 그걸로 학비도 똑같이 저렴하게 해서 막 가더라고요. 졸업장도 받고. 네. 그래서 아, 이게 길이 진짜 많구나. 네. 굳이 우리나라의 이런 입시 대학, 탑 대학에 목맬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최상위권 대학을 가서 또 성과를 내고 이제 유럽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취업은 이거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렵고 그런 난관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멘탈입니다. 사실. 아이가 멘탈만 좋으면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 검사를 해서 그 멘탈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유초등 때는 몸 튼튼 마음 튼튼이 제일 중요하다. 몸 튼튼 입시로 달릴 애들도 중고등 6년은 어차피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기 위한 체력과 멘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언어적인 장벽이나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적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밋빛 환상을 갖고 말레이시아나 뭐 아니면 필리핀만 가면은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안에서도 우리 이번에 답사를 가보면 현지 분위기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안에 가서 또 고생하고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멘탈이 돼 있고 긍정적인 어떤 태도, 내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열정 이런 건이 있는 아이들은 뭐 우리나라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한류가 완전히 거기를 다 뭐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한국 사람 굉장히 좋게 보고 같이 이렇게 뭐 일하고 그다음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좁은 한반도, 좁은 교실을 벗어나서 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좀 시야를 둔다고 그러면 엄청난 그런 가능성들과 기회가 있으려고 생각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교육비를 좀 줄이고 그걸로 좀 재테크를 잘 하셔가지고 네. 그 대학교 들어갈 쯤 나이에 뭐 미국이나 뭐 그 영국 이런 학비 비싼 데는 좀 모르겠지만 진짜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 동남아 싱가포르 대학도 그렇게 학비가 안 비싸더라고요. 네. 그런 그래서 연결만 돼서 거기서 또 그 갖고 있는 그런 종잣돈 삼아서 뭔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지도 책에서 산골 유학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산골 유학도 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운시프트 전략 중에 하나 네. 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산촌유학이군요. 산촌 유학, 네. 우리 이제 시골 유학이나 제가 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충북 증평에 내려가서 지금 시골에서 아이들을 지금 네. 그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지금 여기도 건물 사진에 제가 넣었는데 단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밖에 안 되잖아요.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고 한 반에 한 12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약간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좀 유치원 저희 아이가 보내는 유치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늘고 있어서 지금 1학년이 2반이 됐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마인드를 갖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우선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이것도 되고 저희 충북 증평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입시에서 서울대가 3명이 나왔어요. 3%. 네. 와. 지금 두 학생은 아마 그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하고 하나는 농어촌 전형이에요. 야. 농어촌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외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서 중고 6년을 그 도시로 안 가고 그 멘탈을 잡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만 맞춰주면은 이렇게 기회들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굳이 학군지라든지 막 이런 데 가지 않고 요즘에는 동영상 강의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관리를 해줍니다. 기숙사도 있고 최상위권 학생들 분위기 흐트러지지 않게 자습도 해주고 이런 걸 해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방학 때 이용해서 수능 공부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는 뭐 윈터스쿨이라든지 학원도 다녀도 되겠죠. 뭐.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그 정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강의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해주는 자습 프로그램도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최저를 3합 7을 맞추면 되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게 웬만한 그런 탑 5, 6위권 대학 그 수능 최저 기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그 전에 서울대 지역 균형을 떨어지는 학생이 한 20, 30%였는데 요즘 3합 7로 그 내리고 난 다음에는 5% 미만이에요. 야. 한 두세 명 빼고는 거의 지금 거기에 1차 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춰서 최종 합격이 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북 지역에 올해 그 서울대 입학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지금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시골 학교를 이제 보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선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선생님들이 한 학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학생들과 적으니까 뭐 왕따라든지 아니면 누구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축구를 하더라도 지금 10명이 다 같이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싸워도 이때가 누구 싸우고 그러면 큰 학교에서는 만약에 싸우거나 뭐 분쟁이 있고 그러면 반을 떼놓는다든지 전학을 보낸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6년을 같이 얼굴 보고 다녀야 되니까 어차피 2학년 때 화해를 하든 3학년 때 화해를 하든 그런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남자 선생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여선생님 초등학생 그 여초 현상이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젊으셨을 때 결혼 전에 시골학교 배정을 다 하시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도시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그다음에 승진을 위한 그런 평점 같은 걸 더 점수를 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각 때 이때 시골학교를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거의 남 선생님 비율이 더 높아요. 네. 6대4 정도. 그리고 또 학생 수가 몇만 안 되고 또 그 학부모 민원이 도시가 많을까요? 시골이 많을까요? 도시요. 그렇죠. 네. 시골 도시는 이것도 왜 안 해주세요. 이또 뭐도 안 해주시고 영어는 왜 안 가르치고 뭐 이렇게 지금 뭐 민원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애인데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골은 우선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선생님이 교육 방침을 어떻게 펼치시려고 그러면 그걸 지지하고 응원하고 우리 선생님들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새로운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이런 걸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왜 안 하지? 기회가 된다면 우선 저만 해도 좀 서울에 살다가 이쪽 증평에 내려가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이제 다세대 주택에 주인 세대고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그런 관련이 있어서 40평대거든요. 네. 제 평생 제일 넓은 평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소하느라고 힘들어요. 너무 평수가 넓어가지고. 뭐 서울 수도권에 살 때는 거의 뭐 20평대 뭐 이런데 뭐 살고 그것도 거의 그 대치동에서 막 그 구축 아파트 살 때는 뭐 2열 3열 막 차 밀고 막 이런 지금 상황에서 살았는데 주차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뭐 삶의 어떤 질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부동산에도 하나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있고 공부를 하고 정보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럼 이거 그냥 여윳돈이 있으니까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 할 이유가 없다. 책에 보니까 시에서 생활비도 준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농산촌 유학 같은 경우는 지금 소멸 위기가 있는 폐교 위기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자체 중에서 몇몇 군데는 농촌 유학 센터라고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네. 도심의 학생들 유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농촌 유학 센터에 이제 다니고 그러면 거기에 만약 부모님 안 계시고 그러면은 약간 기숙사처럼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 8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전국 농촌 산촌 유학센터 목록을 제가 2023년 기준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연락을 하시거나 홈페이지도 있어요. 네. 그런 데서 해보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고도 없는데 그냥 불쑥 이렇게 시골 학교나 농산촌으로 가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강원도에 제 아는 지인들은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가 계신데 어떻게 가냐면 여기 초등 교환 교류 학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와. 그래서 한 달이나 한 학기를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난 다음에 애가 좀 즐겁고 재밌는 게 도시에서는 코로나 때 학교도 못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정상 수업 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없으니까 그냥 띄엄띄엄 띄워놓고 이렇게 수업을 해도 되잖아요. 전교생이 다 친하고 전교생이 같이 음악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좀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학기만 있어야지 했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눌러 앉은 가정도 굉장히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아이가 공부 잘하고 그러면 아까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인재 전형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교육적으로도 뭐 수도권으로 리턴하지 않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실거주비가 너무 저렴하잖아요. 네. 이쪽에. 그다음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주지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뭐 우선 거주 비용을 낮추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갖고 이제 아까 서울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를 하시거나 이럴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특히 경제 채널이잖아요. 우리 경제 채널을 들으시는 좀 마인드가 있고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30, 40대 그리고 유초등 저학년 가정이면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기회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 몇 학년부터 시도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저는 유치원 때부터 내려가 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서 그 병설 유치원에 보내고 제 아이 둘인데 둘 다 보내고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5, 7세 통합반을 다녀서 3년째 같은 선생님이 봐주시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사립학교나 국제학교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웬만한 공립학교에서는 선생님 매번 바뀌잖아요. 매번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년 정도 꾸준히 아이를 지켜보고 그쵸.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어린 나이 때는 좋을까요? 꾸준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괜찮은 하나의 맞아요. 방법이잖아요. 그 몇몇 명문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같은 담임 선생님이 쭉 같이 이렇게 아이를 지켜봐주고 또 계속 피드백을 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니까 지금 저는 우리 아이 둘을 유치원 보내는데 비용 제로죠. 사교육비 제로. 태권도하고는 안 보내거든요. 태권도 배우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 보고 아빠하고 따라해서 이렇게 하고 네가 정말 잘하고 가고 싶으면 그때 보내줄게. 근데 아직은 애들이 그런 의지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 자전거 타는 산매경에 빠져가지고 킥보드에서 근데 자전거도 제가 태워보면서 느낀 게 제가 잠실에서 살았을 때는 한강에서 자전거만 타려면은 정말 치이는 거죠. 근데 자전거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타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보강천 라인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호흡 벌판에 우리 애들만 그냥 거기서 완전히 누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지. 지금 아이 처음 자전거를 그 네발 자전거를 타는데도 누가 와서 뭐 부딪힐 사람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으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좀 자금이 네.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네. 혹시 그거에서도 구체적인 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사교육비가 안 드니까 네. 그 아낀 비용으로 해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 투자하는 비용은 이제 약간 목돈으로 해서 우리 지금 다운시프트에서 생긴 그 여유 자금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교육비를 아낀 비용으로는 제가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7살인데 가본 나라가 6개 나라. 지금 미국 포함해서 지금 베트남,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필리핀 뭐 이렇게 지금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다양한 경험, 아예 어렸을 때 이제 사실 어린아이들하고 여행 다니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는 저는 이런 특히 12살 이전에 이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이제 여행을 가기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뭐 책을 보거나 뭐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다양한 어떤 경험과 문화를 경험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치원에 가서 이제 신학기니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유치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이제 많은데 우리 지금 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좀 창의력이 좀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니까 아이들이 블록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는 요거는 지금 집이야, 이 앞에 주차장이 있어, 이게 자동차야,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놀이를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집 앞에 정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 그리고 정글에서 오랑우탄도 나온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쿠칭에 가서 진짜 오랑우탄을 봤어. 눈앞에서. 이 앞에 그 노란 그 우리 그 뭐죠? 그 혹성탈출 거기서 그 큰 오랑우탄 노란색 오랑우탄 있잖아요. 네, 똑똑한 오랑우탄 나오는 그 똑같이 생긴 오랑우탄이 3m 정도 되는 오랑우탄이 거기서 바나나하고 던져준 거 보고 얘가 직접 봤어.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아이가 생각하는 폭이나 이런 게 다르다고. 본 게 다르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좀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미대 같은 데서도 실기를 안 보고 거의 약간 국영수 공부를 잘하는 이런 거 더 많이 뽑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미드전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요즘 소라 AI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 뭐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테크닉 이게 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미드전이나 소라 AI한테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줘. 그냥 블록 자동차가 있고 그 앞에 집이 있는 거가 아니라 자동차가 있고 집이 있고 그 앞에 정글이 있고 그 안에서 오랑우탄이 나오고 그다음에 돌고래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그 물을 뿜고 있는 그거를 보여줘. 근데 얘가 돌고래를 안 보고 오랑우탄을 안 보고 고래상어를 안 본 아이라면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학교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학원하고 문제집만 푸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제한된 경험을 가지면 이걸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시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고 우리 공부머리의 발견 이 책을 갖고 이번에 보홀에 가서 가족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런 경험도 이제 방학 때 저는 사교육비 줄여가지고 한 달 정도 한 달 살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겨울방학 때 가족들하고 가족 세미나 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계속 오실 수는 없으니까 아빠는 한 2, 3일 정도 들으셨다가 이제 가시고 이제 어머니하고 다른 아이들은 남아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게 지금 그 운동을 아침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플로깅이라고 해서 그 봉사활동 거기 해안에 있는 거기서 그 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공부머리의 발견 중에 자기 가치 확연 쓰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해보고 디스크 검사를 같이 해보고 부모랑 아이랑 같이 토론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굉장히 늘릴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아까 돌고래를 본 겁니다. 가가지고 아침에 갔는데 다른 이제 발리카삭이라고 하는 요 지역을 이제 이동하고 있었는데 돌고래가 보통은 새벽에 나오는데 여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애들이 진짜 돌고래를 봤어요. 이런 경험 평생 언제 해볼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 학원비 지금 한 3, 40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한 게 거기 보홀에 있는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이 지금 수학 선생님이신데 수학 선생님께서 수학 만들기를 하고 한국 요리 떡볶이하고 이 주먹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보육원에 있는 학생들 좀 소감도 듣고 농구 게임도 같이 하고 나중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보홀에서 이제 아까도 말해서 뭐 다중지능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타시어라고는 안경 원숭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보고 난 다음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이거를 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보육원 봉사활동을 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강의와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감동과 눈물이 사람을 진짜 바꾸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해보는 게 문제지는 언제든지 사실 풀 수 있는 거고 초등 고학년 때부터 해서 중고등 6학년을 다니고 계속 만약에 아이가 똑똑하다 그러면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유초등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부터도 막 유초등 때도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뭐 영어 수학을 미리 선행을 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아이를 그쪽으로 몰다 보면 계속 이런 좀 의미 있는 경험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인공지능 시대가 됐을 때 정말 경쟁력이 있고 그쵸. 좀 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또 뭐 봉사활동 경험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진로를 개척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좀 드리고도 싶은 마음에서 한번 이런 시도들을 한번 해보고 또 매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거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공감하는 능력도 네. 기를 수 있고 네, 또 소통하는 것도 기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말레이시아 출장 같이 가게 되지만 네. 말레이시아만 해도 화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세 개가 그쪽 혼용돼서 쓰입니다. 네. 그럼 아예 그리고 거기도 이슬람이 이제 기본 종교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많은데 중국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 전통 중국인들인데 중국 중국인인데 화교들 가운데 기독교들이 좀 많죠. 그렇구나. 중국에서는 안 네.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공산국가니까 지금 이제 지하교회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화교들 가운데는 동말레이시아 쪽은 사실 그래서 약간 이슬람하고 같이 기독교가 공존하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토착 종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쟤는 이슬람이니까 할랄 푸드를 먹는구나. 그다음에 쟤는 또 중국인이니까 돼지고기를 또 먹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하고 맞아요. 그냥 우리 한 가지 문화에 한 가지 생각만 하는 이런 좀 단일 문화권에서 사는 아이들하고 생각의 폭이 또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그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가능성의 수가 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렇군요. 그 소장님 한 가지 요거는 좀 구체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남겨주신 질문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아이비 교육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영상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녀가 만약에 이제 한 중학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비 스쿨로 보낼까? 아니면은 저 입시지도 책에서 말씀해주신 되게 좋은 중학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화산중학교 같은데 그리고 무슨 청담중학교인가요? 뭐 그런 중학교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비로 보내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그런 중학교로 보내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에 있는 디스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DISC 디스크 검사를 해봐서 D 성향이 좀 강하고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강하고 승부근성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화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중학교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아까 무슨 중학교는 이게 청심중학교 아닌가 싶은데요. 국제중학교 있고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른 국제중은 이제 추첨으로 거의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약간 추첨이긴 하지만 또 면접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오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공부도 잘하고 또 선행도 어느 정도 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경쟁을 좀 견딜 수 있는 또 그런 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너무 앞서가고 그런 게 좀 불편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서 공부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죠. 다른 애들 다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특목자 서고 가는 꼴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랑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회복탄성 검사 이게 멘탈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멘탈이 좀 약하고 또 디스크 성향으로 해서 S나 C 성향이 좀 강한 학생이다 이러면은 이런 좀 강한 경쟁이 있는 학교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이비는 이제 그런 경쟁을 뭐 하고 그러는 학교는 아니니까 같이 협동하고 협력하는 학교니까 또 그런 아이 성향에 맞게 그런 선택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아이비 댓글에도 그런 거 보니까 지금도 이제 아이비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제주도 표선하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경북대 사대부초, 사대부중, 사대부고 라인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는 아니면 우리 달성군의 포산중학교, 포산고등학교 요 라인도 이제 아이비 학군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이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로 배정을 못 받는 학생도 20-30%가 있어요. 중학교도 그렇고. 가려고 그러는 학생은 많은데 아이비가요? 아이비 중학교가 다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지금 뭐 많은 학생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이비를 초등학교를 하고 중학교를 했는데 상급 학교로 못 가게 되면 일반 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염려스럽고 가서 잘 적응을 할까, 네. IB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또 입시 공부를 하는 게 잘 될까 그런 걱정도 많고 그러셔서 또 IB를 꼭 가고 싶은데 또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애는 또 문제집 푸는 공부만 하고 그러면 너무 좀 실패한 게 아닐까 뭐 그런 부분을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IB가 됐던 아니면 또 이런 좀 그런 그 자율중학교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대안학교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옵션들은 행복한 아이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선택지지 네.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IB만이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이고 나머지는 다 힘든 교육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제도권 교육이나 문제집 푸는 공부를 또 맞는 학생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도구고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안 되면 다 큰일 나는 거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아이 좀 진로가 또 망쳐지는 거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한 최대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안 됐을 때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B플랜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럼 IB를 해서 학교를 잘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입시를 해가지고 대학을 잘 가려고 그런 좀 낮은 단계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40대 아이가 경제적인 어떤 자유나 아니면 돈 걱정 없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많은 경로 중에 하나 요거를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면 좀 그런 스트레스가 좀 덜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화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봐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그 근처에 1년인가 2년을 살면 네. 그냥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또 뭐 지역 선발을 하게 되면 그런 인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원하면 다 면접은 다 음. 봐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최근 입시 요강이 또 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가 그런 성향이 아닌데 그 말씀해주신 디스크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경쟁심이 좀 있고 좀 목표 지향적이고 이런 아이가 아닌데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냥 부모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모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권위적인 거 네. 리딩도 필요하다 해서 그냥 네. 딱 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역효과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자율중학교나 이런 데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아, 기숙사 생활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고등학교 정도면 이제 기숙사 생활 웬만큼은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기숙사 생활 너무 힘들고 단체 생활 힘들고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오히려 인지적인 부분보다는 그 비인지적인 부분 그런 멘탈이라든지 아니면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을 봐서 좀 맞는다 싶은 아이들한테 그런 걸 권해주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교육을 위한 하나의 도구지. 이게 좀 유망화되니까 너는 반드시 이거를 가야 된다는 것도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교육적 선택이 힘들어지고 안 됐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들어가는 걸 실패했을 때 네. 그 부모님들의 약간 그 아이한테 막 이렇게 그 서운한 감정 그런 거를 표하는 게 좀 과한 경우도 이해는 되지만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도 지금 상담해준 케이스도 그런 게 있는데요. 특히 그 이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영재 학교나 과학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명문학원지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열심히 같이 그 준비를 하고 영재학교 같은 건 초등 3, 4학년부터 지금 막 달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영재학원 같은 5, 6학년은 뭐 거의 다 학원을 좀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5, 6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뭐 3학년 때까지 5년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안 된 아이들의 그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 상상으로 더 큽니다. 지금도 사실은 대학교에서 재수했을 때의 충격 그런 게 나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를 그 더 어린 나이 그리고 계속 그 학원을 보내다 보니까 너희들 인생의 성공은 영재학교 가는 거야. 인생의 성공은 이 과거의 최선 이상을 가는 거야. 이걸로 거의 세뇌에 당한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기랑 비슷하게 했는데 혹은 나보다 못했는데 누구는 되고 나는 떨어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냥 마음 추스리고 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일반고 가서 너 최상위권 해가지고 서울대를 가. 지금 영재학교를 가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카이스트나 포항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대학에서 만나면 되지. 네. 라고 하는 게 위로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가 위로가 안 돼.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충격이나 패배의식에 젖은 아이들은 거의 3, 4개월이나 고등학교 가서 1년을 거의 게임만 하거나 완전히 무기력해지거나 뭐 이럴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많은 부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특목 자사고 가서도 하위권으로 밀린 학생들은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 되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실 줄세우기 입시 경쟁의 폐해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거죠. 이게 꼭 하나의 표준화된 경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래도 버텨야 돼. 힘들고 이런 거 하고 네가 단도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뭐 경쟁을 해서 뭐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아이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면 이게 됐을 때는 괜찮은데 안 됐을 때 그런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아이를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거 버티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의 역량, 인지적인, 비인지적인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천천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애들이 있고 바짝 치고 나갈 아이들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이쪽으로 조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고등학교를 어느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집 푸는 공부가 네. 너무 이른 시기에는 필요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그 인지적인 부분에서 좀 강조하는 게 몰입 경험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아이들 유초등 내내 뭐 평평 놀다가 그럼 고등학교 때 그 뭔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수학을 선행을 한다고 그래도 수학 문제지를 많이 푸는 그런 선행을 하기보다 만약에 수학적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권하는 방법은 수학자나 수학 역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실제로 영재발굴단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수학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문제집 푸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수학적 사고를 하는 시간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전기라든지 수학자의 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기하학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라든지 이런 책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낙엽이 떨어질 때 저 떨어지는 각도가 왜 그럴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근데 그걸 계산을 많이 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 그런 수학 과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계속 이제 문제집 푸는 거니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집 푸는 역량으로 이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만약 문과 쪽인 학생들도 자기가 관심 분야에 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두길 권하는 거죠. 특히 이제 몰입 독서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스토리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게 탐정소설, 추리소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삼국지라든지 좀 이렇게 대하소설 같은 거. 어떤 친구들은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읽어가지고 문해력에 트여서 수능 그 국어를 1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몰입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공부 쪽이면 책을 통한 몰입 경험이 가장 좋고, 공부가 아닌 아이라면 만들기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몰입 경험을 갖고 에너지를 쏟아서 뭘 하면 성과가 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벌써 하나를 들어도 열을 알겠고 미리 사실 예습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다. 그러면 여기서 뭐 백과사전을 읽고 그다음에 뭐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읽고 막 그랬으면 초등 5, 6학년 정도면은 웬만한 수능 문제를 풀려도 반 이상을 풀 수 있습니다. 퀴즈 대회 같은 거 나가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수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낼 수 있거든요. 이 초등 5, 6년이라는 시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도 뭐 특히 이제 체육 쪽에서 치고 나오는 지금 피겨의 뭐 신동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건 초등 고학년인데 거의 실력이 굉장히 오르는 친구도 있잖아요. 음악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초등에 있어서의 어떤 공부 전략은 몰입 경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라면 독서를 통한 몰입 경험, 그렇지 않은 다른 재능이 있는 친구라면 거기에서의 몰입을 해서 할 정도 1만 시간 아니더라도 5천 시간 이상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걸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몰입이 키워드군요. 네네. 그 아까 산촌유학 있잖아요. 네. 그 산촌유학 가면 그 학교 시설이나 뭐 예를 들면 도서관 이런 거 잘 돼 있나요? 지금 막상 내려가 보시면 생각 외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이가 보내는 거기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어 선생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영어 방과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도 그런 원어민 교사를 그렇게 배치해주고 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준비들이 다 돼 있구나.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책도 거의 한 달에 2권씩 주는데 그리고 저희는 책도 사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책하고 아이가 받아오는 책 그것만 읽혀주기도 그냥 충분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여기 같은 우리 보홀 같은 팀도 마찬가지로 사자 수학을 하죠. 사자 수학을 인문학 지혜 독서 그걸 해서 우리 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걸 꾸준히 지금 하는 그런 뭐 지혜 독서적인 측면에서 그걸 이제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경험을 많이 하고 또 몸을 에너지를 자연 속에서 발산해서 그런 걸 이제 충분히 해주고 난 다음에 시골 학교니까 아이가 인지적으로 치고 나오는 게 있으면 계속 그런 부분을 요즘에도 이제 저희는 이제 일부러 한글을 7살인데 한글을 일부러 쓰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보고 그러니까 띄엄띄엄씩 받침 없는 걸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들 있잖아요. 간판 보고 지나가면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시골에서 마음껏 놀려도 저녁엔 심심하잖아요. 뭐래도 하고 싶어 합니다.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지를 억지로 끌린 게 아니라 심심하니까 자기가 더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그렇게 해주면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경험이 즐겁고 재밌는 거구나. 산으로 자전거 타는 거 노는 것도 재밌지만 저녁에 심심할 때 이거 쓰고 뭔가 배우고 읽고 이런 것도 재밌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좋은 경험을 갖게 해주면서도 인지적으로도 충분히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게 너무 이렇게 외길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 정말 다양한 길이 있고 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지도를 그려주신 것 같아요. 입시 지도. 그리고 이 입시 지도가 우리나라 대학에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삶이 사실 다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네. 순간순간마다 그런 거를 좀 그 어린 나이 때 그런 네. 것들을 좀 총정리해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장님 그러면은 뭐 끝으로 네.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키워드 중에 하나가 네.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저는 제일 중요한 어떤 그 교육적인 핵심 키워드가 소통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돼 있으면은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미네르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입시지도 책에서도 소개했는데 에콜 42라고 여기는 학비도 없습니다. 교수님도 없고 그냥 컴퓨터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코딩 사관학교를 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 지금 조단위 유니콘 기업이 프랑스에서는 여러 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미네르바나 에콜 42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네. 이 학교를 마치고 만약에 미네르바를 한 2, 3년 다니고 난 다음에 대부분 방학 때 구글이나 인텔 같은 데서 인턴을 하거든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인턴을. 근데 대학생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데도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르바 대학에서의 수업이 기존에 있는 그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7개 도시를 돌아다니잖아요. 네.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 학기 프로젝트예요. 시티 프로젝트.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네이버를 방문했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경영진들에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브리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런 부분이 사실 뭔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진짜 공부죠. 진짜 공부죠. 왜 그러냐면 이미 사실은 우리 또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섹터들도 지금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현업에 있는 지금 변하는 게 그쵸. 지금 교수님들이 박사 논문을 쓸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 그 이태양 그 케이스도 좀 말씀해 네. 주신 게 이 친구는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 물론 대학에서 수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좀 현실과 좀 괴리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미국에 있는 경영대학 같은 경우도 옛날에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케이스 스터디도 옛날 케이스인 거지 문제 해결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 요즘 이제 유명한 미국의 저기는 아예 창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업 중에 창업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학점이 누가 더 성장했느냐, 누가 더 성과를 내느냐 이걸 갖고 학점을 주지. 왜 그래? 아무리 여기서 학점 많이 받아도 현업에 나가서는 뭐 다시 일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콜 4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게 문제집 푸는 공부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집 푸는 공부에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기회를 뭐 찾아도 되는데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더 많이 해볼 수 있다. 아까 우리 지금 이태양님 얘기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갔더라고 그러면 4년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일찍 사회에 나와가지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또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했지만 아까 우리 그 충북 괴산에 가면 마이폴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뭐예요? 여기는 학부를 스킵하고 아예 대학원으로 그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뭐 멀티미디어 학회 같은데 논문을 발표하게 합니다. 와. 중고등학교 6년을 그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제를 정해서 논문을 쓰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또 학점은행제 같은 거 해서 학부를 안 하고 대학원으로 바로 가는 이런 지금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대안학교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 해결 능력의 어떤 학교라고 보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강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에콜 42도 그렇고 미네르바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기숙사 생활하고 합숙을 합니다. 협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통 능력이 친구와의 또래와의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수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 자기 팔로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네. 리더십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고민들도 많이 있고 그러시겠지만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가지시고 내가 선택하는 교육적 선택이 우리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새로운 도전도 해보시고 새로운 선택도 해보셔도 또 미래를 대비하는 진짜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장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머리의 발견과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 지도의 저자이신 심정서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